15번의 낮. 신유진 지음. 출판사 1984 북스. 로자에 대한 짧은 기억. 할아버지는 낯이었다. 그 애가 쓴 소설의 첫 문장이다. 그 애는 독일어로 쓴 자신의 문장을 불어로 번역하여 내게 읽어주었다. 입안에 무언가를 오물거리는 듯한 불어 발음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소리내어 읽힌 것보다 활자로 적힌 그것이 더 강력한 문장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 그 애는 말보다 글이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몇 차례 그 애의 짧은 글들을 읽어본 적이 있다. 소리가 없으나 귀에 들리는 언어다. 그 애의 글이 그렇다. 로자. 소설의 제목을 번역할 필요는 없었다. 나치인 할아버지와 유태인 소녀 로자와의 관계는 할아버지는 나치였다라는 문장으로 너무 일찍 밝혀졌지만 그것이 소설의 몰입을 방해할 것 같진 않았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소설은 발명이 아니니까. 새로운 것일 리가 없다. 우리는 소설이란 결국 인간의 삶을 철저히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튠르리 정원의 분수대를 몇 바퀴씩 돌며 결론지었다. 쓸모없는 말이다. 소설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소설은 그저 읽으면 그만이고 쓰면 좋은 것이다. 우리의 말은 둥그런 분수대를 따라 원모양으로 쏟아졌다. 실컷 돌아봐야 제자리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소설은 핑계였다. 어느 책의 멋진 문장, 어느 작가의 문체를 빌려서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누구라도 붙잡고 어젯밤의 불안한 잠, 오늘 아침에 꾼 헛된 꿈, 늘어진 오후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목구멍에 걸려있는 그것들에게 남의 문장을 빌려주고 싶었다. 로자를 쓰기 시작한 것은 수개월 전이라고 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문에 뮌헨에 다녀온 이후였을 것이다. 낡은 수첩을 유산으로 받았더라면 거기서 왈츠처럼 춤추는 로자라는 이름을 발견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에 긴 한숨을 내뱉던 그 애를 기억한다. 거친 필체로 휘갈겨 쓴 로자라는 이름에서 숙제의 흔적을 보고 싶었던 것일 테지. 그러나 그 애의 할아버지가 수첩 따위를 가지고 있을 리는 없다. 소니 TV와 구멍이 난 소파, 6달분의 우울증 치료제, 수면제, 진통제, 약간의 항생제, 그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한 인간의 마지막은 그리 거창하지 않았다. 평범하게, 별거 없던 무료한 일상답게 로자가 떠났던 그날과 사뭇 다르게 그 애의 할아버지가 떠났다. 시시한 죽음, 차분한 일상의 끝이었다. 그 애의 할아버지는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복용하던 것을 빼면 비교적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인스턴트 음식을 피했고 고기를 먹을 때는 꼭 샐러드를 곁들였으며 집을 떠나는 일은 없었지만 동네 주변을 자주 산책했고 이웃과의 관계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이 그
그 애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모양이다. 그 애는 한 노인이 죽음까지 보낸 시간들을 나치에게 과분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전쟁 후 그가 누렸던 평범한 일상, 조용한 죽음. 그것이 소설이었다면 독자들의 분노를 샀을 것이라며, 나치라면 간암이나 치매 같은 지독한 병을 앓다가 죽었어야 했다고 말하는 그의 눈에는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라진 가해자를 향한 분노였을까? 가해자인 할아버지를 사랑한, 또 모욕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모진 말을 뱉어내는 그 애의 그림자를 꾸짖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 애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바람 때문이었을 것이다. 2월의 바람은 어디든 뚫고 들어간다. 할아버지 유품을 샅샅이 뒤진 그 애는 침대 밑에서 나치 훈장이 새겨진 접시를 찾아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서 체중이 5kg이나 줄었다고 했는데, 가뜩이나 마른 몸이 종잇장처럼 얇아진 이유가 그런 자학이었다니. 지나치게 감상주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 아이는 그것이 편안한 인생을 살다간 할아버지에 대한 속죄라고 여기는 듯 했다. 그 고약한 역사에서 낭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어쩌면 진짜 고약한 건 나일지도 모르겠다. 적극적인 정의감은 불편하다. 탓을 하자면 나는 냉소와 조소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랐고, 적당히 눈에 띄지 않게 남들만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아니다. 인정하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의무나 책임, 죄책감 같은 말에 나도 모르게 품는 반감이자 무생물 같은 인간의 자기 변명이다. 나의 할아버지가 나치였다면 나는 입을 닫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어도 소설의 소재 같은 것은 주변에 널렸다. 예를 들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로자를 뺀 할아버지의 일상 같은 것 말이다. 그런 것들은 왜 소설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내가 물었을 때 그의 단호한 표정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은 한 줌의 태양이었다. 그 애는 말했다. 그런 것들은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이라고. 소설로 남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태양이 몸을 뉘었다. 그림자가 조금 더 길어졌다. 나는 우리를 뒤쫓는 닮은 듯 다른 검은 존재들을 보며 그 애와 내가 써내려갈 소설들을 상상했다. 우리가 전혀 다른 글을 쓰며 나는 그 애의 신념을 지나친 영웅심이나 로맨티시즘이라고 치부하고, 그 애는 나의 일상을 향한 집착을 조잡한 신변잡기 수준의 글이라며 비난하는 나를 기대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은 길었던 겨울을 견디며 내 것을 고집하게 만들어주는 희망이었다. 그 애는 죽은 할아버지를 원망했다. 나치였던 것보다 그가 루자를 베일 속에 감추어두고 떠난 것에 더욱 분노하는 듯했다. 담배를 쥔 그 애의 손이 떨렸다. 겨울바람 탓이라고 했지만 그 애는 평소에도 자주 손을 떨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 애의 가는 손이 떨렸다. 그러니 겨울바람이 아닌 로자 탓이다. 여러 날 동안 잠 못 이루고 로자를 그렸을 테니까. 느려 터진 오래된 도시바 노트북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면서 언젠가 마당에서 장미의 곁가지를 자르던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로자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려주기를 기도했을 것이다. 짙은 쥐색 스커트 밑으로 도톰한 발목과 도드라진 복숭아뼈가 드러났다. 뽀얀 종아리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블라우스는 야무지게 단추를 채웠지만 살짝 벌어진 틈으로 하얀 네이가 보였다. 목덜미는 깨끗했다. 통통한 뺨은 붉은기가 돌았고 군데군데 하얗게 습진이 번져 있었다. 고집스럽게 입술을 깨문 모습에서 강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것이 그 애의 로자였다. 할아버지의 기억과 상관없이 로자는 천천히 더디게 한 줄씩 완성되어 갔다. 그녀가 할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것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이었다고 했다. 곁가지가 아닌 탐스럽게 핀 장미를 실내용 슬리퍼로 지디기다가 발작 같은 비명을 지르면서 할아버지는 외쳤다. 내가 로자를 죽였다.